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G입니다. E와 S가 가짜 명분이었고 거버넌스가 기업 지배구조라고 했어요. 자, ESG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기업 만드는 겁니다. 누구 말 잘 듣는? 정부 말 잘 듣는 기업 만들기 작전이에요. 점수를 누가 준다? 정부가 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못 따면 정부가 금융 제재를 합니다. 대출을 안 줘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막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 점수를 따려고 혈안이에요. 그 점수를 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그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기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부 눈치 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ESG입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ESG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위에, 정부 위에 ESG라는 하나의 큰 축을 만들어서 기업이 그 안에 다 통제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유엔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 지배를 위한 무기인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런 국회 세미나가 열려서 정말 손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 지배 어디까지인가?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시켜서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냐?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체제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기업에 투자를 해도 기업의 지분은 가질 수 있으나 기업의 의결권, 경영권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기업의 의결권도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발의를 했어요. 개헌을 통해 이제 통과시킬 겁니다. 그거 되는 순간 대한민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법안을 반대하는, 규탄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던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왜? 그 기업 국유화에 쓰일 그 무기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 다음에 딱 고개 들고 나올 게 ESG의 G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어요. 왜 했냐면 ESG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 금융권에서 하긴 했지만, 근데 3시간 동안 국회 세미나 하면서 ESG 발언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진짜 무기는 ESG거든요. 그래서 ESG부터 지금 다 해체시키면, 사실 이거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ESG를 해체시켜야 돼요. 자, 근데 ESG를 얘기 안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때 좌장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어요. 제 모교에. 그래서 제가 가서 마이크를 그냥 뺏었습니다. 끝내려고 하려고 하길래. 그래서 마이크 뺏어서 제가 3분 동안 ESG가 여기에 쓰이는 무기입니다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랑 금융업계에 계신 법조인분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 리더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ESG 전문 컨설턴트들도 여기 안에 와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3월 달에 또 시의회에서 이 똑같은 주제를 해가지고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ESG 얘기를 했다 안 한다?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마이크를 뺏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5분 동안 모두 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기후정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여기에 ESG랑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내 상장사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게 뭐냐면 헌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전부 다 위배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위배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 206개사 대부분에 대해서 2대 주주가 공적 자금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관 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은 어디 자본이다? 중국 자본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상장사의 10%가 지난 4년 동안,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10%의 국내 상장사 254개사가 어떻게 됐대요? 경영권 상실했습니다. 이게 10%인데 이제 저 법안 통과되면 대한민국 대기업들까지 의결권을 다 뺏어갈 겁니다. 경영권 상실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공산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국민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면, 그 의결권을 국가가 소유하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사회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G 부분을 굉장히 요즘에 강하게 규탄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ESG 컨설턴트들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의결권과 경영진들을 싹 다 물갈이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경영진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ESG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는요, 몰라서 우리가 속는 거지,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올바르게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알게 돼서 이 모든 어젠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했던 내용이고, 네. 문제의 근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회 지도층이 국익보다 사이익을 취할 때, 그리고 지도자들이 불의를 범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공적 위치에서 잘못된 국익에 해가 되는 정책을 기반했을 때 그것의 책임론에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공적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너무 쉽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선진 문명은 한 공적 자리에서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권력을 잡지 못하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성인 집단이 불의와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다.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계와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저는 거기에 잘못된 바를 지금 소리내고 있는 거고, 저와 이제 박석순 대사님이 사실 과학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 둘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녹색 보조금 폐지와 탄소 중립 폐지, 아리백 폐지와 ESG 폐지만으로 연간 미국은 2,000조, 우리나라는 민간 단위의 자본까지 다 합하면 연간 300조씩 절감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 300조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 쓰여지면 너무나 좋은 곳에, 많은 곳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 그리고 대기업과 기업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와 청년 일자리와 국가 안보를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현재는 25%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저거를 50%로 우리 지금 증설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못지않은 기술력 갖고 있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핵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핵 폐기물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환경단체들과 과학계에서 잘못된 선전선동을 통해 국민들이 세뇌됐습니다. 핵 폐기물 문제는 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원자력 에너지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연구 논문을 통해 발표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잘 공부하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에너지 강국과 전세계 데이터 센터 위치와 그 다음에 전세계 에너지 패권에 대한민국이 산업전력 요금을 낮추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과 함께 전세계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본이 지금 보고 있어요. 중국은 조만간 붕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은
제가 책의 저자 소개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중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중국에 가면은 화면을 벗기다를 썼냐면, 제가 모든 녹색 정책에 관련된 돈의 논리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녹색 사기 돈의 종착지는 어디였다? 중국이더라.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안전을 공부했고 중국의 24가지 중국몽 전술을 공부했더니 그 안에 녹색 사기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의 서론에는 홍콩이 어떻게 공산화가 완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별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복지와 선거권에 외국이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침공을 위한 한반도에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어린 친구, 청년들도 읽기 쉽도록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이 중국몽에 대한 책은 사실 여러분 업계에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분들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쓰는 책도 원해서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 나누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맞습니다. 그거의 이권의 느낌으로 제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채택해서 낸 겁니다. 1941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의 그 야욕을 밝히는 책을 쓰신 것처럼 지금 2026년 중국의 야욕을 밝히는 책을 내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한 4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15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주권을 빼앗겼을 때 120년 전에 그 스토리인데, 여러분 대한제국 옆에 청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그리고 당시 해상 패권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이 도전국이었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러시아 제국이 태평양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에 대영 제국이 군함을 배치합니다. 러시아 제국을 견제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해상이 다 막힌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 철도를 기획합니다. 군사물자를 블라디보스톡으로 갖고 와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까지 초기에는 연결이 다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은 차례가 어디예요? 일본이라는 것을 일본 제국이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은 최전방 방위선이 한반도였고, 그래서 한반도에 일본 제국이 군사를 배치해서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청나라가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에 대영제국이 일본을 금융과 군함과 기술을 지원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대영제국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혜택, 그 다음에 지원을 다 합해서 당시 일본 제국의 GDP의 7배를 벌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리고 뭐가 완성이 돼요? 아간파전 이후에 뭐가 완성이 돼요? 시베리아 철도가 1904년에 개통이 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제국이랑 전쟁을 하려면 어디서 전쟁해야 돼요? 만주벌판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육지전.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해상 패권을 갖고 있는데 육지전도 세겠죠. 하지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한 번 더 싸워라.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에서 1년 만에 일본이 또다시 승리하면서 그 이후에 5년 만에 대한민국은 합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 주권이 뺏긴 데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것은 대한민국은 외교적 패착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대영제국의 계속되는 서한과 계속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국, 도전국과
정치적, 군사적 계속해서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에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 저 아관 파천입니다. 그것을 보고 도정국이 무너지면서 대영 제국은 일본 제국에게 이 동아시아의 관리국으로서의 동맹국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대한민국 역사의 큰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도정국인 중국과 패권국인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의 친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중국의 친중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150년 전보다 굳건하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하지만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홍콩이 반환됐고 20년여 만에 홍콩은 완전한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도 정치 부분, 언론 부분, 경제 부분, 안보 부분이 어떻게 그 자유를 빼앗겼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례별로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만과 대한민국에 똑같이 계속해서 적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동북공정 아시겠지만 백제까지 이제 중국 역사 교육책에서는 백제까지 중국 역사로 다 편입이 끝났습니다. 중국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라까지 오고 조선까지 오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차이나타운은 문화일까요? 위장일까요? 그 내용도 책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자료실. 여러분 이게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없애라고 시민단체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자학원. 문제만 심각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많은 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미국의 공자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고 캐나다의 공자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지금 미국은 모든 공자학원을 싹 다 폐지시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챕터가 바로 16챕터 8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는요, 그 기틀에는 바로 이 법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중국법입니다. 반간첩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법. 이 세 가지 법망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국인은 중국의 지령이 떨어지면, 중국 통전부의 지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공작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그 본토에 있는 가족과 재산과 비자와 여권을 볼모로 모든 중국 국적자들을 협박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망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중국인, 여러분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중국 사람은 언제나 이 법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간첩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히 중국인 전부를 지금 경멸하자, 싫어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응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4가지 각 분야별로 이제 그 전략이 있습니다. 저 전략 하나하나마다 사례를 다 정리해놨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 우리나라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캐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정리해놓았고, 이 어린이 동요제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우파 활동 그리고 정말 올바른 교육을 받으신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기리는 동요제와 공원이 대한민국 본토에 지어지고 개최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제주도 이야기인데요. 제주도 전체 면적 중에 중국인 소유 땅이 몇 퍼센트래요? 0.53%래요. 이것만 딱 보면 적은 것 같죠?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요. 상업 지역의
상업지역 대비 중국인 소유 땅을 봐야 돼요. 상업지역 전체 양보다 중국인 소유 땅이 어때요? 1.5배 더 큽니다. 여러분, 중국인이 제주도에 와서 그냥 산이나 허 벌판을 샀을까요? 상업지역을 위주로 샀겠죠. 그런데 상업지역 전체량의 1.5배 되는 면적이 다 중국인 소유입니다. 그 얘기는 저 상업지역 전체량 중에 중국인 소유가 얼마인지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놓지 않습니다. 통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막대한 면적이 중국인 소유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기자들은 어떤 기사를 써요? 제주도 전체 면적이랑 중국 소유 면적만 딱 넣습니다. 그리고 0.53%만 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기조로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TV, DTI, DSR 우리나라 국민만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심각한 부동산 규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이 모든 규제가 굉장히 쉽게 피할 수 있다. 규제 없이 쓸어 담고 있고요. 알짜배기만 골라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중과세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세금을 1%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싹 다 쓸어 담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나중에 그 시장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의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법의 주권까지 지금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때 이 법안이 개정됐어요. 뭐냐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법관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인도 대한민국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관과 검사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냥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 내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이 너무 모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선거 당락을 결정짓는 스윙보터. 여러분, 요즘에 뭐 선거 사기, 부정선거 이야기 많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잖아요. 이제 선거 부정도 이제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왜? 중국인들이 유권자가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유권자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표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경기 안산이 2022년 지방선거 데이터입니다. 181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181표 차이면 되게 작잖아요. 그 표차가. 여기에 외국인 한 300명 정도 배치시켜놓고 투표하라고 하면, 특정 정당 투표하라고 하면 이 선거구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게 굉장히 표차가 작은 초접전 지역이었던 곳에 그 표차 그 데이터 전 선거의 표차만큼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중국인을 투입시키면, 외국인을 투입시키면 그 선거구를 싹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저 스윙보터라는 개념 때문에. 이거 비슷하게 미국이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이 당한 거를 이번에 다 조사내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4개 주에서, 미국에서 4개 주에서 유령 투표지만 수십만 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밝혀진 것만. 근데 미국도 전 국구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수백만 표가 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무비자로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3년만 한국에서 거주하면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그 모든 중국인들이 다 투표권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임제 얘기하고 있고 내각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 선거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총선으로 대통령이 결정나는 건데, 지방선거와 총선에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 스윙보터라는 개념으로 중국인 약 300만 정도가 투표권 갖는 순간 각 지역구에 그 표차만큼을 중국인을 배치시켜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게끔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부정선거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중국은 지방선거, 아예 선거 자체가 없는 국민들에게 왜 대한민국에 선거권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선거 사기도 문제인데요. 지금 이 정책부터 지금 당장 다 폐지시키라고 목소리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러시아 제국의 몰락과 중국몽의 균열, 지금 중국은 균열 나고 있어요.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 글로벌 세력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자금 라인에 녹색 카르텔, 마약 카르텔, 백신 카르텔이 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라인은 페트로, 그 다음에 무기 밀매 카르텔이 에너지 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가 부정선거 카르텔과 여러분 CBDC. 사실 AI 문제도 저 CBDC와 연결됩니다. 디지털 화폐. 여러분, 디지털 화폐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저 화살이 다 CBDC로 향해 갈 겁니다. 그게 AI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라인을 지금 현재 처단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저 선거 사기 카르텔까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 저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거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다? 화폐 통합 발행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결교회를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중국에 가면서 먹게 되는 책의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2024년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예산을 수조 원을 삭감시킨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책에 담았어요. 우리나라 원전과 동해 유전과 대한민국 국방력을 완전히 다 뭉개뜨리는 예산 삭감. 하나하나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탄소 중립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했다. 이것이 제가 기후정원과 중국에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 두 권을 작년 9월과 올해 2월에 쓰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역사적으로 도전국은 중앙 권력이 무너질 때마다 분열로 귀결되는데, 그럴 때마다 패권국은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맹국과 그 붕괴된 도전국 이유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그 동맹국은 누구냐? 첫째, 패권국과 같은 체제의 최전선 국가.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산업, 군사 통합 능력. 셋째, 도전국과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 네 번째, 패권국과 동맹이라는 군사정보, 외교,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을 걸. 자, 미국과 이 네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한국과 일본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곧 붕괴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대한민국이 중국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이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주체 국가가 될 것이냐, 관리받는 대상 국가가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1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스토리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그 국력이 있고요, 그 힘이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세계 관리 주체 국가로 설 수 있는 지금 최적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라인은 있지만 미국과 외교 라인이 다 붕괴된 상태입니다. 박살나 있어요.
미국 정재계의 사람들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 라인이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해서 인재들을 보내서 미국의 정재계인들이랑 계속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된 이후에 아시아의 관리국으로서 일본이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일본이 야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공산사회, 공산 세력을 붕괴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 동맹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결국에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가 저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나 국민성으로나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국민의 빠르기나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서 있다. 그 안에 녹색 기후 사기도 있고 중국의 초안전도 있고 선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과 이 동맹 라인을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미협회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설득했고요, 미국의 정재계인들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돼야 된다고. 그 설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미국인들은요, 미국식으로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의견을 타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의견을 타진할까요? 그 사람들의 집에서 합니다. 하우스 파티라는 거 아시죠? 집에서 연회를 열어요. 거기에 정재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최측근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연대가 이루어지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과 마지막 확인, 법적 절차만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 중에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의 집에 초대돼서 연회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 통해서, 뉴스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라인이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뭐 재벌 누군가가 한다.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가서 그 사람들이랑 네트워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다 대학교 동창들 라인들, 그 안에 다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연대가 되었었던 것이 지금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국 안에 그 동맹 라인 안에 외교 라인이 다 붕괴되어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미국의 언어와 문화와 인프라를 이해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지금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보내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지금 설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권이 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지금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선 미국 가서 지금의 정권이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정재계 인사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미 유학생 네트워크도 있어요.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제가 미시간 대학교에 있을 때 키사라고 하는 그 한인 유학생회 보드진이었어요. 그때 미국 유학생이 약 4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 15년도, 20년도 지났잖아요. 제 나이가 밝혀져 버렸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인프라는 더 커졌겠죠. 그 안에 3040 세대들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앞으로 해나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녹색 문제, 그 다음에 빅테크 문제, 한미 협상 문제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통한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타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제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오늘 긴 시간 정말 집중해서 많이 잘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빠르게 단축하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 많이 받고 좀 더 이제 책을 통해서 책 사인도 해드리면서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많이 소통드리고 말씀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기후정음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크렌텍코리아 TV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를 통해서 톡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R코드는요 크렌텍코리아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기후과학 관련된 글로벌 뉴스들, 그 다음에 연구 논문들, 그 다음에 제 클린텍코리아 활동들 이런 거 이렇게 공유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고, 또 오늘 강의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코멘트, 응원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그 2권의 책 뒤에 준비해 왔으니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격 할인도 있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찾아뵀는데 조금이나마 시중에 교보나 영풍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왔고요. 하고 또 이제 제가 이후에 저자 사인을 앞에서 하면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제 다음 책이 또 이제 기후정음 2권이 유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규탄하는 책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또 나왔을 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